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8일 목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경기도 의정부 재활병원에 코로나19 확진자가 9명 추가돼 35명으로 늘었습니다. 대전에서는 추석 연휴 기간 벌초를 다녀온 일가족 8명이 집단 감염되었습니다. 학교 등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WTO 사무총장 선거 결선에 올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만만치 않은 나이지리아의 여성 후보와 최종 라운드에 올라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됐는데 다음 달 7일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예정입니다. 어제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군에 의한 우리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이 집중됐습니다. 국방부는 공무원이 실종된 당일 북한 해역으로 떠내려갔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40년 넘게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남편을 살해한 아내에게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심각한 폭력을 당하면서도 가정에 헌신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범행을 저지른 아들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군 병원에서 퇴원한 지 이틀 만에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코로나19 완치 판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 복귀가 적절한 것인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업무를 보면서 마스크를 썼는지에 대해서 보좌관은 일절 답하지 않았습니다. 멕시코 동부에 허리케인이 상륙해 칸쿤을 포함한 카리브해 유명 휴양지에서 전기가 끊기고 관광객 4만여 명의 발이 묶였습니다. 이 폭풍이 올라오면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미국 남부 해안 지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기도 의정부 마스터플러스 재활병원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불과 이틀 사이 35명으로 늘었습니다. 발생 첫날인 지난 6일 26명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어젯밤까지 9명의 추가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정확한 감염 경로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통상 14일 동안 유지되는 병원 임시 폐쇄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네, 추석 연휴를 거치면서 정읍의 한 마을에서 일가족을 포함해 집단 감염이 나온 데 이어서 밤사이 대전에서는 추석에 벌초를 하고 같이 식사를 한 가족이 줄줄이 감염이 된 게 확인이 됐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다시 세 자릿수가 됐고 추석 감염 여파가 이제 또 나오는 건지 또 한 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의정부시 마스터플러스 병원에서 9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는 입원 환자 16명, 간병인 9명, 보호자 7명, 간호사 3명 등 총 3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지난 6일 26명이 확진된 데 이어 어제 9명이 최종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이 현재까지 560여 명을 검사했는데 이 중에서 추가 확진자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감염 경로는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특히 환자들 대부분이 고령이어서 동선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5층을 봉쇄한 데 이어 3층에 대해서도 코호트 격리에 들어갈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전에서는 추석날 벌초를 갔던 일가족 8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이들은 추석인 지난 1일 경북 예천에서 벌초한 뒤 함께 식사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틀 전 70대 남성이 양성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어제 아들과 며느리, 딸, 사위 등이 무더기로 확진됐습니다. 사위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일하는데 같은 건물에서 근무했던 직원 450여 명은 재택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서울 성동구에서는 한양대 부속고등학교 40대 교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젯밤까지 학교 관계자 159명이 검사를 완료했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성동구 성수이가 3동 주민센터 직원 1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 거주지 기준으로 성동구에서 현재 격리 치료를 받는 환자는 16명입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세계무역기구 WTO 사무총장 선거 최종 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2라운드의 후보 5명 가운데 3명은 탈락했고 나이지리아 재무장관 출신 여성 후보와 맞붙게 됐습니다. 유 본부장이 당선되면 한국인으로서도 처음이지만 세계 164개 회원국을 둔 WTO의 첫 번째 여성 사무총장이 되는 겁니다. 최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WTO 사무총장 선거에서 최종 라운드에 진출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습니다.
유 본부장은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세계 각국을 방문하며 주요 인사들을 만나 활발한 유세를 벌였습니다. 25년 경력의 통상 전문가라는 점을 내세워 WTO 사무총장이 될 적임자임을 강조했습니다. Most important is the candidates' competence and capability to save and enhance the WTO and also to take WTO reform. 문재인 대통령이 각국 정상에게 유 본부장에 대한 지지를 당부하는 등 지원 사격에 나서면서 결선 진출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한국인이 WTO 사무총장 선거에 나선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1995년 김철수 전 상공부 장관, 2013년 박태호 전 통상교섭 본부장이 출사표를 던졌지만 고배를 마쳤습니다. 유 본부장과 함께 결선에 진출한 사람은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 이웰라 후보입니다. 나이지리아 재무장관과 외무장관을 역임했고 세계은행에서 오래 근무해 인지도가 높습니다. 두 여성 후보가 나란히 최종 라운드에 진출하면서 WTO 출범 25년 만에 처음으로 여성 사무총장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WTO 사무국은 이달 말부터 다음 달 6일까지 협의를 진행해 11월 7일 이전에 최종 결론을 낼 계획입니다. 다만 11월 3일 미국 대통령 선거는 사무총장 선거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WTO는 164개 회원국 합의로 사무총장을 선출하는데 미국이 최종 후보 중 어느 누구도 지지하지 않으면 선출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JTBC 최승훈입니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어제 시작됐습니다. 먼저 국방위원회에서는 북한군에 의한 우리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이 집중됐습니다. 국방부는 공무원이 실종된 당일 북한 해역으로 떠내려갔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공무원 A씨가 실종된 당일엔 월북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최초의 그 월요일 날은 제가 이제 보고받고 그 북으로 갈 가능성이 있느냐 하고 이제 실무진들한테 다 이제 물어봤는데 월북 가능성이 낮다, 뭐 없다 이렇게 보고를 받고. 이 때문에 해상 한라인인 국제 상선 통신망을 활용해 북측에 구조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도 말했습니다. 국제 상선 통신망이 있죠. 혹시라도 실종자 발견되면 협조해라.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북으로 그 당시에는 넘어가리라는 생각을 판단을 못하고. 이후 국방부는 서 장관이 언급한 월북 가능성은 자진해서 넘어갔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대신 당시 조류의 흐름상 북측 해역으로 표류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건 대응 과정에서 특별정보 등 군사 기밀이 노출됐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여야는 서로에게 기밀 유출의 책임을 돌리며 공방을 벌였습니다. 심지어 야당 원내대표가 이렇게 국가 기밀을 공공연하게 공표하는 이런 사태에 대해 방송에서 우리 여당인께 나오셔서 밧줄, 해군 지휘계통, 사살, 방독면 쓰고 불태우다 다 말씀. 피격된 공무원의 친형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놓고도 여야가 충돌했지만 결국 무산됐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외교부 국정감사에서는 예상대로 강경화 장관 남편의 미국행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외교부가 불필요한 여행 자제를 국민에게 권고하고 있는데 강 장관은 남편의 미국행을 말리지 않았느냐는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책임론도 불거졌습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강경화 장관은 의원들의 질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배우자의 미국행 논란에 대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서 국민들께서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여행 등 외부 활동을 자제하시는 가운데 제 남편의 해외로 출국한 것에 대해서 경위를 떠나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의 질문에 강 장관은 하소연하듯 이렇게 답합니다. 이 상황이 이러니까 자제해달라고 요청을 만류를 했어야 되지 않나요? 개인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좀 뭐합니다만 제가 말린다고 말려질 사람이 아니고요. 질문을 한 이 의원조차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강 장관의 거취를 묻는 질문도 나왔습니다. 무기력증, 좀 존재감이 미흡한 이런 것들이 노정되는 문제가 자주 지적되어 왔던 것입니다. 지금 재임 중에 문재인 대통령이나 총리께 사의를 표명하신 적이 있습니까? 제 신상의 문제고 그 결정은 임명권자에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제가 밝혀드릴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강 장관은 최근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관계장관 회의 때 통보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선 NSC에서 문제를 제기했다고 했습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법무부에 앞서 대법원을 상대로 국정감사가 진행됐습니다. 이 때문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어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야는 추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중 특혜 휴가 의혹을 둘러싼 거짓말 논란과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김필중 기자입니다. 야당은 시작부터 추미애 장관 논란을 거론했습니다. 추미애 장관한테 질문하면 입만 열면 거짓말입니다. 전부 거짓말을 하는데 27번씩이나 국회에 나와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데 증인이 있어가지고 증인을 통해서 그 사실관계 여부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좌관이 그 담당 대의와 통화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그 내용이 다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정의를 집행하는 법무부 장관이 도덕적으로 커다란 흠결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국민의힘이 추 장관 아들과 관련된 증인을 요구했지만 여당 반대로 무산됐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바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종결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증인을 불러야 된다라고 하는 야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검찰 수사가 아직 끝나지 않아 관련 증인을 부르는 건 적절치 않다는 겁니다. 추 장관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지만 정작 당사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 국감은 다음 주에 열립니다. 추미애 장관 얘기하시는데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월요일날 법무부 국감 때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그 발언의 진위가 뭔지, 사실관계가 뭔지.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또 판단하면 되지 않습니까? JTBC 김필주입니다.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여성에게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재판부는 배심원 다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같이 결정하면서 긴 시간 가정폭력을 당했지만 가정에 헌신한 점을 언급했습니다. 이 여성이 모든 게 자기 잘못이라면서 보호하려고 했던 아들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박지훈 기자입니다. 지난 5월 12일 술을 마신 60대 남성은 부인한테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부인이 휴대전화를 새 것으로 바꾸고 2만 5천 원 요금제를 사용한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퇴근 뒤 어머니가 폭행당하는 장면을 본 아들은 분기로 아버지를 수차례 내리쳤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서 쓰러진 남편을 살해했고 모자는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이 여성은 공판에서도 모든 것이 내 잘못이라면서 아들은 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변호인단은 40년간 지속된 가정폭력이 살인의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 9명 중에 7명이 이 여성한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의견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40년 넘게 남편한테 순종하고 손자 양육에 헌신했다면서 배심원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에 대해선 배심원단은 징역 7년에 다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폐륜적 범죄라면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JTBC 박지윤입니다. 코로나에서 완전히 회복된 건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퇴원을 강행했고 백악관에서는 감염이 계속 퍼지고 있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둘러싼 논란 증폭되고 있는데요. 결국 업무에도 복귀를 했습니다. 또 하나 논란의 불씨를 만들었습니다. 워싱턴에서 임종주 특파원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레리 커들로 백악관 경제보좌관은 방송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 전 집무실에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참모와 의료진의 만류에도 군 병원 퇴원을 강행한 바로 다음 날입니다. President actually showed up in the Oval Office yesterday with extra precautions with respect to his COVID-19. 커들로 보좌관은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마스크를 썼는지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습니다. I can't be specific, Joe. This is the work of the top rung of the federal government. 이 발언은 바로 논란을 불렀습니다. 백악관 내 감염이 확산하는 가운데 참모와 직원들에게 추가 위험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백악관 대변인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무실에 가지 않았고 관저에만 머물렀다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의 행보를 놓고 백악관 내부에서 진실 공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불과 몇 시간 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직무에 복귀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허리케인 관련 보고를 받았다고 트윗에 공개해 업무 복귀가 적절한 것인지 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 할리우드에선 코로나19를 두려워하지 말고 삶을 지배하도록 하지 말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글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배우 크리스 에번스는 충격적일 정도로 무모한 발언이라고 비판했고 존 쿠잭은 정상이 아닌 대통령이라고 일갈했습니다. 코로나로 세상을 떠난 닉 코더러의 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심장을 찌르는 비수 같다고 성토했습니다. CNN과 NBC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지지 성향이 강한 노년층 사이에서도 바이든 후보에게 최대 27%포인트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마음이 더 급해질 수 있는 대목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유명 휴양지가 있는 멕시코 동부 쪽을 허리케인이 강타하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칸쿤 일대에 전기가 끊기고 관광객들은 대피소로 가야 했습니다. 이 허리케인이 미국 남부 해안 쪽으로 북상할 것으로 예보돼서 이 지역에서도 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홍희정 특파원이 전합니다. 멕시코 남동부 해변 도시 칸쿤입니다. 강한 바람에 나무가 세차게 흔들립니다. 물에 잠긴 도로 위로 보트가 아슬하게 떠 있습니다. 현지 시간 7일, 허리케인 델타가 유명 휴양지 칸쿤 등이 위치한 유카탄 반도를 덮쳤습니다. 올해 대서양에서만 25번째 발생한 열대성 폭풍입니다. 델타는 전날 4등급에서 2등급으로 세력이 한풀 꺾였지만 여전히 최고 풍속이 시속 165km에 달하는 강풍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칸쿤 일대 절반은 전기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휴양차 방문한 관광객 4만여 명은 발이 묶였습니다. 호텔 숙박객과 주민들은 정부가 마련한 장소로 대피했습니다. 미국 남부 해안 지역도 비상입니다. 미국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델타가 칸쿤을 지나 루이지애나와 텍사스주 등의 멕시코만 해안으로 북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urrently, the city of New Orleans is outside of the cone, but the impact will still be significant, and we're planning for that as well.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희정입니다. 네, 코로나19로 물론 모두가 힘겹고 괴롭지만 특히 더 취약한 계층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올해 전 세계 극빈층이 많게는 1억 명 넘게 늘었다고 세계은행이 밝혔는데요. 보도국 연결해서 이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버들 기자, 극빈층 비율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게 처음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세계은행이 현지 시간 7일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극빈층은 올해 최소 8,800만 명, 최대 1억 1,500만 명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하루 1.9달러 이하의 돈으로 생활해야 하는 극빈층은 전 세계 인구의 9.4%, 7억 3천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지난 20년 사이 한 번도 늘어난 적 없던 이 극빈층의 비율이 급증한 원인으로 코로나19를 꼽았습니다. 코로나 대유행 영향이 없었다면 2020년 극빈층 비율은 7.9%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는 게 세계은행의 설명입니다. 전통적으로 보통 극빈층은 도시 외의 지역에 많았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도시 거주자들도 상당수 극빈층으로 새로 내몰린 걸로 조사됐습니다. 코로나에 따른 봉쇄와 제한 조치로 직업을 잃은 사람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네, 코로나 조치로 미국 뉴욕에서 일부 지역의 학교와 식당 등의 운영이 중단이 됐습니다. 예배당도 또 포함이 됐는데 유대교도들이 항의를 하고 있네요. 예, 지난 화요일 밤 뉴욕 브루클린에서는 정통 유대교 교인 수백 명이 도로를 점거하고 뉴욕주 지사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자신들의 종교가 탄압받고 있다는 건데요. 앞서 쿠오모 주지사는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브루클린과 퀸즈 등의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지역들은 정통 유대교 교인들이 많이 사는 곳으로 쿠오모 주지사는 이들이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는 것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드 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이번 조치가 특정 집단을 겨냥한 건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유대교도들의 반발은 커지고 있습니다. 10명 이상 예배 금지 조치에 대해 지도자들이 거부 입장을 밝혔고요. 시위 중에는 마스크 더미에 불을 지르는 등 폭력적인 모습도 노출됐습니다. 이 밖에 새로운 소식은 8시 이후 연결해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엔 지금 JTBC 강버들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일본 정부가 이달 중 우리나라의 코로나19 감염증 위험 등급을 한 단계 내려서 자국민의 여행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국 여행 중단을 권고해서 자제로 등급을 낮추고 한국에서 일본으로 입국할 때 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지 않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오는 14일 워싱턴 DC에서 한미 안보협의 회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어제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서욱 장관은 이번 회의 의제에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 추진 사항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열린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경찰이 광화문 광장에 차벽을 설치해 개천절 집회를 막은 것을 놓고 여야가 명확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정부와 여당이 과잉 대응했다고 지적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집회를 차단했기 때문에 코로나19의 급격한 재확산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대한항공이 가지고 있는 송현동 부지를 서울시가 공원으로 지정을 하면서 대한항공이 또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법적 효력이 생기는 고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이 끝나는 시점까지 미룰 계획입니다. 내년 초까지 매각 금액을 회수해야 하는 대한항공 상황을 고려해서 여러 방식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를 강화하는 걸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보유액 기준을 낮추는 정책은 그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은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세대 합산은 인별 기준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시티은행이 차기 은행장 후보로 유명순 수석 부행장을 단독 추천했고 이달 말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서 최종 선임이 될 예정입니다. 국내 민간은행에서 첫 여성 행장이고 전 은행권으로 넓히면 권선주 전 기업은행장에 이어서 두 번째 여성 행장입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폭로를 막기 위해서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2년이 선고됐고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는데 무죄를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에 검찰이 재상고하지 않아 무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외국인 선원의 밀입국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부산 감천항에서 어제 또 밀입국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정박해 있던 원양어선에서 베트남 선원 2명이 무단으로 이탈했습니다. 당시 배에는 경비업체 직원도 있었지만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당국이 2사람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반쯤 부산 사하구의 중앙버스 전용 차로를 달리던 회사 통근버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버스에 타고 있던 직원 20여 명이 곧바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퇴근 시간 주변 도로에서 차량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007세 시리즈 배트맨 같은 대작들의 개봉이 연기가 됐고요. 영화 주라기 공원의 6번째 후속작도 개봉이 1년 미뤄졌습니다. 내년 여름에서 내후년 여름 개봉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억새 군락지인 강원도 정선의 민둥산. 올해는 코로나로 축제가 취소됐지만 등산객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정선군이 방역 조치를 강화해서 한 줄로 산행하기 등 예방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울국제정원 박람회도 온라인 개막입니다. 오프라인 행사들은 내년으로 연기가 됐고 심포지엄 같은 온라인 프로그램들은 오늘부터 진행이 됩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가족과 격리돼 혼자 남은 노인과 또 아이들이 있고요. 이들을 돌보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영상 간담회로 돌봄 종사자들을 만나는데요. 현장의 이야기들을 직접 들을 예정입니다. 베트남에서 붙잡혀서 송환된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에 대한 영장 심사가 오늘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혐의 사실 대부분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대 본과 4학년들의 국가고시 재응시를 허용할지를 두고 반대 여론도 있고요. 정부도 기회를 다시 줄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오늘 국내 주요 대학병원장들이 사과를 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성명을 발표하고 국민권익위원장과 만나서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찬이슬이 내린다는 할로윈 오늘 맑은 하늘에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온차가 내륙을 중심으로 10도 가까이 차이가 나겠고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는 15도 안팎으로 더 크겠습니다. 남해 전 해상과 동해 남부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고 6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제14호 태풍 찬홈은 일본으로 조금 더 치우쳐 북상하면서 우리나라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다. 한글날인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만 끼겠고 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모레 토요일에는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그리고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12도, 대전 13도, 광주 14도, 부산 17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광주 24도, 대구 23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가짜인 줄 알면서도 1,000만 원대 가방을 사는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1억 원대의 고가 브랜드 가방을 진품처럼 정교하게 만들고 가짜 보증서도 넣어줬더니 의사도 교수도 모조품인 걸 알면서도 산 겁니다. 판매하는 사람들도 처음부터 고소득층을 노리고 회원제로 고객을 모았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고가 브랜드의 가방과 신발, 액세서리로 가득합니다. 이게 정품이라면 290억 원 어치입니다. 하지만 모두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입니다. 해외 공장에서 직접 제작해 견본품이라고 속이고 국내로 들여왔습니다. 액세서리, 박음질 이음새품, 또한 안쪽에 상표 로고 부분이 정교하게 제작이 되었고요. 금형까지 직접 제작, 주문이 들어오면 수작업으로 만들었습니다. 가짜지만 가방 하나에 1,000만 원이 넘습니다. 처음부터 고소득층을 노린 것입니다. 고소득, 부유층을 대상으로 판매하기로 상호 공모하고 블로그, 밴드, 판매 사이트를 회원제로 운영하며 진품은 1억 원이 넘는 만큼 1,000만 원이라도 10분의 1 가격입니다. 가짜 보증서를 발행하고 수리도 해주면서 고객들을 특별 관리했습니다. 치밀하게 제작을 했기 때문에 부유층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지난해 한국의 고가 브랜드 시장 규모는 세계 8위, 14조 8천억 원입니다. 고가 브랜드에 대한 욕망이 1,000만 원대 가짜 시장까지 만들어낸 셈입니다. JTBC 안태훈입니다. 서울 중구에 있는 코로나19 임시격리시설에서 땅굴을 파서 탈출했던 인도네시아인 남성이 사흘 만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남대문 경찰서는 어제 오후 2시쯤 충북 청주에서 해당 남성을 체포해 서울로 호송했습니다. 이 남성은 시설 입소 당시 코로나19 음성이었으며 경찰은 도주경위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김재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가 금융감독원 간부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옵티머스 펀드 수익자에 정부와 여당 관계자가 포함돼 있다는 내부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옵티머스 펀드를 조성하고 운용하는 데 관여했는지의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광복절에 불법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구속된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일파만파 김모 대표가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김 전 총재와 김 대표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구촌 곳곳의 소식을 전문가의 깊이 있는 분석과 함께 전해드리는 아침엔 세계 시간입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취임 이후 첫 번째 대면 외교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만났습니다. 국제 외교 무대에 본격적으로 데뷔했습니다. 지난 6일 일본 도쿄의 총리 관저를 찾은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스가 총리와 만나 주먹을 맞대고 인사를 나눴습니다. 15분가량 이야기를 나눈 두 사람은 미일 동맹 강화에 뜻을 모았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스가 총리가 미일 관계에 큰 노력을 기울인 인물이라고 평가하면서 기대감을 표시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Prime Minister Suga was a powerful force for good when he served. The United States has every reason to believe he will strengthen our enduring alliance in his new role. 인도-태평양 연안 4개국 외교 수장이 참석한 쿼드 회의도 일본에서 열렸습니다. 스가 총리는 이 자리에서 인도와 호주 외교장관을 만났습니다. 사실상 반중 전선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연대 성격이 짙은 회의입니다.
스가 총리는 일단 직접적으로 중국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我が国が力強く進めてきた自由で開かれたインド太平洋をまさに地域における平和と繁栄に向けたビジョンとして国際社会に広く通じるようになった。 꽁꽁 얼어붙었던 한일 관계에는 아직 약하기는 하지만 모처럼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지난달 24일 문재인 대통령은 스가 총리와 전화통화를 하고 기업인 신속 입국 절차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양국 기업인들은 일정한 절차만 거치면 격리 조치 없이 왕래가 가능합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어제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한일 정상 간의 소통이 이루어진 것은 의미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큰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급격한 그런 변화라든가 그런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스가 총리가 우리나라를 비롯해 주변국들과 어떤 관계를 형성해 나갈지 주목됩니다. 일본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스가 총리가 본격적으로 외교 무대에 데뷔를 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기는 하지만 아베 전 총리와 비교하면 어때요? 그 아베 총리의 그 외교 노선과는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때부터 아베 노선의 계승을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또 인사를 보면은 못되기 외상이죠. 이번에 유임을 시켰거든요. 그다음에 국가안보국장이라든가 이 중요한 포스트도 전부 다 유임을 시켰어요. 네. 그리고 9월 16일 날 그 취임하고 바로 가기에서 결정한 기본 방침이라는 것을 이제 결정을 했는데 여기에 외교안보 분야에 관해서 언급이 있었거든요. 미일 동맹 기축,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太平洋 추진, 전후 외교의 총결산, 안정적인 주변국과의 관계 구축, 이건 뭐 중국이나 한국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인데요. 그리고 북한과의 그 납치 문제 해결, 이런 언급들은 전부 아베 전 총리가 강조했던 문제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아베 총리와 좀 다른 스가 총리의 어떤 그 외교 노선이 나오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아마 10월 그 26일쯤에 아마 국회가 열릴 것 같은데 그때 소신 표명 연설이라는 걸 하는데 스가 총리가 어떠한 외교 방침을 구체화시킬지는 좀 연설 때까지 좀 봐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스가 총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비롯해 쿼드 외교 장관들을 만났습니다. 중일 관계 역시 놓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고요. 미국과 네. 중국 사이에서 스가 총리 어떤 전략을 취할까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아까 영상에도 나왔습니다만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스가 총리 혹은 이 쿼드 회의에서도 중국에 관한 그 불신감이죠. 아주 강하게 노출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일본 언론과의 그 인터뷰에서도 중국 위협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 왔다 이런 말까지 했거든요. 그에 비하면은 나머지 인도나 일본이나 호주의 경우도 반드시 미국과 완전한 노선을 일치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긴 합니다만 중국과의 관계는 가장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이거든요. 또 일본의 대중국 외교에서 중요한 인물은 역시 자민당의 간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그 니카이 간사장이에요. 네. 니카이 간사장은 친중파로 알려져 있기도 해요. 또 일단 뭐 올해는 취소됐습니다만 시진핑 주석의 일본 국빈 방문에 관해서도 상당히 적극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미국과 완전한 일치를 하진 않겠지만 중국과의 관계도 훼손시키지 않는 그런 방안을 좀 모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로서는 한일 양국 관계가 역시 가장 큰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앞에서도 그렇습니다.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당장 오늘부터 양국 기업인들 격리 조치 없이 오갈 수 있게 됐고요. 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그런데 아직까지 큰 기대를 할 수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교수님께서도 강 장관의 입장에 동의하십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입장인데 문제는 이제 그 관계 개선을 위한 그 양국 간의 어떤 환경 정비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네. 대통령께서 그 스가 총리하고 전화 회담을 또 했고 또 하나는 이제 오늘부터 기업인들의 왕래가 가능해졌지 않습니까? 결국 이것도 한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긴 하는 건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은 경제는 경제 나름대로 투트랙이죠. 말하자면은 그 과거 문제와 분리해서 대응하자 이런 것
것과도 관련이 있긴 해요. 그러나 문제는 역사 문제예요. 그 강제징용 문제의 당면한 문제이긴 한데 이 문제 해결 없이는 한일 관계의 급격한 관계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스가 총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인 결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역시 이 쿼드에 참가했던 미국과 호주, 인도는 일본과 투플러스2 강력금의 그 회담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한국도 일본과 이 외교 국방 장관급의 어떤 전략 다화를 시작함으로써 양국이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이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긴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였습니다. 스가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이 악화된 한일 관계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데 뜻을 모으고 기업인 교류에 물꼬를 튼 것은 일단 고무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하지만 스가 총리의 역사관이 아베 전 총리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전면적인 관계 개선은 여전히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론이 지배적입니다. 스가 정권이 한일 관계에 추가적으로 어떤 변화를 시도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세계였습니다. 네, 목요일 아침입니다. 8시 4분 지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특권을 누리고 있는 지방의원들의 실태 연속 보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식당에 대해 내려진 구청의 처분을 마음대로 바꾼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상인들이 집회를 열고 또 항의를 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또 전해드릴 얘기는 갖가지 이유로 물의를 일으켰지만 대부분 징계는 받지 않은 지방의원들 얘기입니다. 징계의 모든 과정이 의원들에게 맡겨져 있으니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공주시 의회 회의장입니다. 갑자기 한 의원이 깨진 유리 조각을 들고 자해 소동을 벌입니다. 야, 가위 갖고 와. 가위 갖고 와. 나 여기 확 찔러버릴 거야. 야, 정말 스태프. 그리고 빨리 저 손에 들고 계시고 빨리 안전을 위해서. 나도 거버릴 건데. 하려면 해. 원장님. 하려면 해. 내가 어차피 한번 글내 거 하려면 해 또. 유리 깨진 걸 들고 다니시면서 내를 걷어치고서 저렇게 협박을 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A중학교 태권도 예산을 주지 않았다는 게 자해 소동의 이유였습니다. 이 의원은 공주시 태권도 협회장 출신입니다. 문제가 커지자 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열려 이 의원의 제명을 결론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 표결에서 뒤집어집니다. 제적 12명 중 8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6명만 찬성한 겁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제명을 할 수 없다라고 해서 부결이 된 걸로 지금 기돼 있습니다. 또 사과를 한다라고 하면서 사퇴 의사는 없고 유지를 하고 있게끔 버티고 있고. 시의원 3선 동안에 축적한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소통, 협력, 협치라는 시대적 명령과 지난 6월 부천시 의회 이동현 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됩니다. 하지만 석 달 전 현금 인출기 위에 올려져 있던 현금 70만 원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의원은 만취해 내 돈인 줄 알았다며 의장직만 내놨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법정 구속됐습니다. 비판이 커지자 일부 의원들은 어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제명을 위한 윤리특위 구성안을 통과시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족수 미달로 회의는 아예 열리지도 못했습니다. 성폭력으로 논란이 된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당 종업원의 몸을 만지는 영상이 공개된 부산시 의원도, 동료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부산 기장군 의회 의장도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옆구리, 등, 속옷 끈 있는 주변, 팔뚝, 앉아있으면 허벅지 부분들 상습적이고 아주 계속적으로 성추행이 이루어졌죠. 기소 의견으로 현재 검찰에 송치가 된 상황입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전북 정읍시 의원도 건재합니다. 음주운전 사고에도 관대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다른 차 넉 대를 들이받은 뒤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 입건된 강남구 의원은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공무원 인사가 마음에 안 든다며 화분을 던지고 소란을 피운 고양시 의회 의장도,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마포구 의원도 징계는 없습니다. JTBC가 추적한 10개 사례 중 징계를 받은 건 2뿐입니다.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해 벌금 800만 원형을 받은 대구 북구의원은 30일 출석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7월 시사토론 모임에서 만난 여대생의 허벅지를 만져 700만 원 벌금형을 받은 관악구 의원은 지난달 제명됐습니다. 버티면 모든 게 해결되는 지방의회. 전문가들은 징계의 모든 과정이 의원들 본인에게 맡겨져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같은 제 식구 감싸게 하는 거지. 여야가 따로 없어. 지역사회나 시민사회가 SNS라든가 이렇게 투명성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저는 커져간다고 봐요. 그래서 행정안전부는 최근 윤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외부 인사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만드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JTBC 이재은입니다. 네, 이렇게 징계를 받지 않는 것도 문제고요. 더한 건 또 공천이 되고 당선이 또 됩니다. 여야의 공천 심사를 또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어서 유선희 기자입니다. 2015년 사건입니다. 피고는 젊은 여성의 주거지에 침입해 창문을 통해 방안을 쳐다보고 과거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고통을 가한 점이 인정된다.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다. 피고는 오흥수 인천 부평구 의원입니다. 오 의원은 이 사건으로 2016년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했습니다. 하지만 2년 뒤인 2018년 민주당 공천을 다시 받아 재선에 성공합니다. 본인 해명을 들어봤습니다. 그 공천 그 기준에 좀 어긋나지 않나. 공천 기준에 안 어긋나니까 네. 공천을 해준 거고요. 그거하고는 저도 충분히 소명을 했고 그거를 별것도 아닌데 왜 자꾸 그러신지 몰라. 그게 음주운전 한 사람들도 과거에 그런 분들도 다 있잖아요. 뭐 국회의원은 그런 분들이 없습니까? 그거를 과거로까지 계속 두면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오 의원이 음주운전 얘기를 꺼낸 이유가 있습니다. 당원 당규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공천을 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 의원 말대로 정말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2002년엔 음주운전으로 2008년엔 음주 측정 거부로 벌금형을 받은 이동현 전 부천시 의장은 2010년과 2014년, 2018년 3번 연속 공천을 받아 3선 의원이 됐습니다. 최근 현금 인출기 위에 놓인 70만 원을 훔쳐 구속된 바로 그 부천시 의원입니다. 2018년까지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시의원을 지낸 민맹호 전 의원은 폭행과 지방재정법 위반, 재물손괴 전과에도 공천됐습니다. 여야 모두 선거 때마다 강조한 엄격한 공천 심사는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공천 심사 과정을 지켜본 당직자는 이기기 위해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로서 공천관리위원들이 보셨을 때는 당선 가능성을 보고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 안에서도 시스템이 아니라 지역구 국회의원 의향이 공천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게 정치 현실이란 말이 나옵니다. 지역은 지역위원장이 세요. 광역은 시당이 세게 하거든요. 그런 게 분위기가 있어요. 분위기. 이러다 보니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광역의원의 40%, 기초의원의 38%가 전과자입니다. 2014년 36%에서 더 오른 겁니다. 공천은 정당이 일차적인 책임이라는 거죠. 일단은 당연히 사과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탈당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제명을 시키는 게 맞거든요. 당에서. 그리고 이런 형태의 제명은 복당 안 된다는 것도 정리를 해놔야죠. JTBC 유선입니다. 뇌물을 받고 제약사가 원하는 약을 처방해서 법적 처벌을 받아도 의사는 아무 문제 없이 환자들을 돌봅니다. 4년 전 역대 가장 큰 56억 원 규모의 제약회사 리베이트 사건이 터진 뒤 JTBC가 당시에 연루됐던 500명이 넘는 의사들을 살펴봤습니다. 면허가 취소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정지된 의사조차 없습니다. 봉지욱 기자입니다. 4년 전 제약사 파마킹의 리베이트 사건. 자사약을 처방하는 대가로 2010년부터 4년간 56억 원의 금품을 뿌렸습니다. 돈을 받은 의사는 500명이 넘었습니다. 의사들이 일정 기간 동안 내가 어느 정도의 약을 처방할 테니까 리베이트 금액을 성금으로 달라고. 리베이트 사건으론 역대 최고 금액입니다. 제약사 대표는 징역형을, 300만 원 이상을 받은 의사 274명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의료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의사들은 면허 정지나 취소가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지난해 6월 보건복지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회의 결과입니다. 두 차례 회의 끝에 위원 14명 전원 동의로 의사들에 대해 아무런 처분을 안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유는 선뜻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검찰 자료만으로 면허 정지나 취소를 처분하면 나중에 의사들이 소송을 걸었을 때 정부가 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의사들의 유죄 판결문을 못 구했다는 것도 한 이유였습니다. 역대급 리베이트 사건으로 한동안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지만 의사 면허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던 2016년엔 220억 원, 2017년 130억 원, 지난해 73억 원 등 매년 리베이트 범죄는 반복됩니다. 리베이트는 약값에 미리 반영되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결국엔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정부의 이런 면제부가 불법 리베이트를 뿌리 뽑지 못하는 주요 원인이란 지적입니다. JTBC 봉지욱입니다. 의사 면허는 웬만하면 취소되지도 않고 취소된다고 해도 몇 년만 기다리면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건강보험료를 거짓으로 타내서 처벌받은 의사들도 면허가 취소됐다가 다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에 4조 원 가까운 손실을 입혔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입니다. 고승혁 기자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원인으로 문재인 케어를 꼽습니다. 뇌 MRI와 2인 병실 등 기존 비급여 항목까지 보험을 확대하며 적자 폭이 커졌다는 겁니다.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라는 목표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위기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필수 의료가 아님에도 무분별하게 급여화가 진행되는 통에 하지만 병원의 불법 행위로 구멍난 건강보험료만 4조 원에 가깝습니다. 지난 5년간 병원이 거짓으로 타낸 건보료는 8,462억 원. 개인이 병원을 개설하고 의사를 고용해서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도 불법인데 이걸 통해 빼낸 금액은 3조 원에 달합니다. 의사는 이처럼 의료법을 위반해서 금고형 이상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하지만 3년 안에 면허는 부활합니다. 최근 5년간 보건복지부가 재발급한 의사면허 78건 중 건보료 거짓 청구나 사무장 병원 관련이 66%에 이릅니다. 리베이트를 받거나 사무장 병원 운영으로 의사 면허가 취소돼도 3년만 지나면 거의 다 재교부됩니다. 부당이익 환수 조치도 못해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행정처분심의위원회 문건입니다. 취소된 면허를 위원회가 직권으로 종결, 정지, 경고로 낮췄습니다. 이유도 황당합니다. 의사가 행정 절차를 잘 몰랐고 고의성이 없었다는 겁니다. 제도를 악용한 일부 의사들의 일탈로 구멍난 건보 재정은 고스란히 국민 부담입니다. JTBC 고승혁입니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어제 시작됐습니다. 여야는 북한군에 의한 우리 공무원의 피격 사건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중 특혜 휴가 의혹,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남편의 미국행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틀째인 오늘은 법제사법위원회와 국방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가 이어집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21대 국회 국정감사가 처음으로 어제 시작이 됐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 국정감사가 이제 매년 실시될 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나중에 이제 국가무역론 이런 얘기가 네. 나와요. 올해도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항상 처음에 문제되는 게 증인 채택 문제인 것 같아요. 증인 참고인 문제, 자료 제출 문제. 이 부분이 이제 언제 어느 해 국정감사건 예외 없이 있던데 어제도 그랬습니다. 네. 어제도 보니까 특히 이제 법사위, 특히 국방위죠. 국방위 추미애 장관 아들 그 병역 관련 그 사건과 관련한 증인 문제 그리고 북한군에 의한 우리 공무원 피격 사건 이것과 관련된 증인 문제인데 증인이 한 명도 채택이 안 됐어요. 결과적으로 어제 국감은 아무튼 이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국감 전부터 이제 여야가 상당히 실갱했었는데 여전히 채택되지 않았고 또 일부 상임위에서는 이제 자료 제출 문제 가지고 얘기가 있었는데 이 자료 제출 문제는 좀 정부가 적극적으로 좀 호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제 같은 경우도 여야 의원을 막론하고 정부의 이제 국감에서의 자료 제출 부실 문제, 특히 대법원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게 나왔어요. 왜 법원이 판결문을 제출하지 않느냐, 판결문 이런 것들이 나와서 이 증인 문제, 증인 채택 문제하고 자료 제출 문제가 항상 이제 국감 초반에 쟁점이 되는데 이런 것들 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나 이런 생각이 항상 듭니다. 예.
증인 채택 문제를 좀 더 살펴보면 말이죠. 더불어민주당은 압도적인 의석수를 현재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여당에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관련 논란의 증인들은 단 한 명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방탄 국감이다, 호의 국감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런 비판 불가피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비판에서 자유롭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야당도 증인이나 이제 참고인, 특히 증인 경우에 무분별하게 채택을 하자고 그러면 안 되죠. 과거에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어요. 특히 기업의 회장들 이제 대거 출석시키고자 했던 거 이런 부분들은 뭐 좋은 행태는 아닌데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 북한군 관련, 북한 그 피격 관련 그 사건하고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수사 종결은 됐다고 합니다만 또 어떤 부분들은 수사가 진행 중인 것도 있어요 지금. 그래서 어제 보니까 여당 의원들도 어느 한 분은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증인 채택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또 다른 의원은 아직 수사가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 중인 사건이니까 증인 채택이 안 된다 또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좀 상반된 주장이란 말이에요. 같은 당에서. 그러나 분명한 것은 수사가 이제 무혐의로 나왔다 하더라도 국민들은 몇 개의 지점들에 대해서는 좀 의혹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국정감사가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는 건 불가피하다고 봐요. 국정감사라는 게 한 해의 그 예산 집행 사항이라든지 그리고 정책이 제대로 집행됐느냐를 따지는 거거든요. 특히 예산 같은 경우는 예산을 살펴봄으로써 내년도 예산을 짜는 데 있어가지고 참고사항이 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라는 거는 여당과 야당 간의 정치적 쟁점 같은 것들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다면 최근 어떤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그리고 양측에 따라서 또 보는 관점에 따라서 생각이 다른 거. 이 수사가 다 그렇잖아요. 지금 그 민간인 피격 사건도 그렇고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 사건도 그렇고 그렇다면 최소한도 국방위에서는 그 당직사병 같은 경우 뭐 현 씨라고 알려져 있는 분 그분하고 지원 장교 이런 사람들은 좀 채택을 해서 말을 한번 들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검찰 수사는 수사대로 나와 있는 것이고 또 국회의 차원에서 물어볼 수 있는 건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처럼 여당이 지금 압도적인 다수를 가지고 있잖아요. 좀 대승적으로 증인 채택 같은 것들은 좀 일부라도 좀 수용을 했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의 경우에는 뭐 야당이 우려먹을 만큼 우려먹은 사안 아니냐 뭐 이런 비판 의견도 냈었고요. 야권발 정쟁 유도를 위한 증인 채택 시도다 뭐 이런 비판들이 민주당 내에서 나왔었는데 그런 뭐 비판과 지적들도 일견 또 야당 입장에서는 받아들여야 되는 또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 사안들 제가 말씀드린 아까 두 개 최근에 그 쟁점이 되는 현안들 이 부분에서 야당이 지나치게 부풀리기로 가는 측면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적하니 여당의 지적도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이 여당 보고 왜 이렇게 증인 채택에 인색하냐의 이런 이제 취지의 비판 이 부분도 여당이 좀 받아들여야 되고 또 항상 여야가 바뀔 때마다 하는 얘기예요. 여당은 야당 보고 왜 이렇게 자꾸 부풀리기 하느냐. 정쟁의 요소로 사무리 하느냐 이런 지적들은 또 여가 야가 될 때, 야가 여가 될 때 똑같이 지적해요. 우리가 이번 사안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사안뿐만이 아니라 뭐 내로남불이라는 얘기 뭐 수도 없이 하는 얘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여당이 야당이 또 공수가 바뀌면 또 서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야당도 너무 어떤 특정한 사안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 부분을 지나치게 의혹을 부풀리는 거 이런 거는 뭐 어쨌든 당연히 지양돼야 되겠죠. 이건 야의 똑같은 얘기인데 이 해마다 나오는 얘기거든요. 뭐 매년 나오고 또 그때마다 개선책이 얘기가 되는데 개선이 되지 않고 아마 올해 국감이 끝나도 이런 얘기는 꼭 대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어제 외통위원회에서는 뭐 역시 예상했던 대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남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의 미국행에 대해서 또 논란이 일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한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외교부에서는 미국에 여행 자제해라라고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주무부처 장관이거든요. 이제 강경화 장관이. 근데 바로 그 가족이 지금 미국을 갔단 말이에요. 이거는 당연히 얘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아무리 사적인 영역이라 하더라도 얘기를 전혀 안 한다는 게 오히려 이상하죠. 그래서 지적할 수 있는 건데 또 미국에 여행 가는 게 법적으로 좀 막혀 있는 상황은 아니란 말이에요. 봉쇄되는 건 아니거든요. 단지 권고사항이거든요.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외무부 장관의 가족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맞는 거죠. 윤리나 도덕의 차원은 아닙니다만. 그럼 가장 바람직한 거는 이일병 교수라는 분이 안 나가는 게 제일 좋죠. 아내가 지금 외교장관이고 바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면 그렇게 해주는 게 좋은데 또 그건 또 자유주의 영역이 또 있어요. 법률처럼 막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겠다라는 거. 어제 그래서 강경화 장관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개인적인 일이라서 말하긴 뭐한데 이게 말린다고 말려질 사람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 이태규 의원도 웃던데 그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사적인 면이 있고 그러나 어쨌든 이 공식적으로 그 부처의 수장이 그 일을 하고 있는데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글쎄 이걸 뭐 정치적으로 비난하거나 이럴 차원의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앞에서도 뭐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국감 무용론이 또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가 사실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일단 어제 시작했고요. 네. 이제 뭐 초반전이니까 더 이상 국감 무용론이 나오지 않도록 여야가 좀 잘 해주기를 기대할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JTBC의 이틀 전 첫 보도로 확인된 조성길 전 주 이탈리아 북한 대사 대리의 한국 입국 소식 관련 속보입니다. 국회 정보위원장이 조 전 대사 대리의 입국 시점을 어제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7월 자진해서 한국행을 선택했다고 전했습니다. 안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해철 국회 정보위원장은 JTBC에 조성길 전 대사 대리의 입국이 지난해 7월이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판문점을 찾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깜짝 회동을 한 직후입니다. 전 위원장은 또 조 전 대사 대리가 자진해서 한국에 왔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당시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 모두 대화 노력은 계속됐지만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한반도 정세 속에서 조 전 대사 대리가 조용히 한국 땅을 밟은 겁니다. 이후 15개월 동안 입국 사실이 포착되지 않은 건 조 전 대사 대리가 원하지 않아서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조 전 대사 대리가 2018년 11월 이탈리아에서 종적을 감춘 뒤 한국에 입국하기까지 8개월가량 어떤 과정을 밟았는지에 대해서는 전 위원장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 다른 소식통들의 정보에 따르면 조 전 대사 대리가 당초부터 한국행을 생각한 건 아닌 걸로 알려졌습니다. 잠적 후 처음에는 제3국행을 검토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 다른 가족의 북한 귀국이 이뤄졌고 이런 상황에서 신속한 정착과 기밀 유지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해서 한국행으로 정리했을 거란 관측이 제기됩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네, 요즘은 고궁에 가면 한복 입은 분들도 많이 볼 수 있고요. 유명 아이돌이 또 뮤직비디오에서 우리 옷을 입어서 해외에서 관심을 더 보이기도 했고 우리 전통 옷이 얼마나 빛이 나는지 알리고 좀 더 일상의 옷으로 여겨지게 하기 위한 행사들도 곳곳에서 열리는데요. 올해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열리게 된 지역 한복 축제도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네, 올해로 5번째인데 이번에는 직접이 아니라 이렇게 영상으로 한복의 자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한복뿐만 아니라 주한 외교대사 부인들이 입은 다른 나라 전통 의상도 함께 소개를 하고요.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했던 강강술래는 올해는 당연히 할 수가 없죠. 저 때는 저렇게 서로 손잡고 했구나. 그리운 마음이 드는 예전 행사 모습이 영상으로 또 올라와 있습니다. 또 3살부터 70세까지 시민들이 직접 참여를 할 수 있는 한복을 입고 맵시를 뽐내는 대회는 올해는 온라인 행사인 만큼 특별히 온라인에 올라온 사진을 보고 투표를 한 결과가 반영이 됩니다. 축제는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네, 이 축제도 내일부터인데요. 가을의 야경을 배경으로 지역 문화재들을 보여주는 행사입니다. 온라인으로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이곳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국가무형문화재인 남해안 별신굿 등의 라이브 공연도 진행이 됩니다. 온라인이 대신해주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소원을 비는 소망 등도 온라인으로 달 수 있습니다. 아침엔 라이프였습니다. 네, 부산의 한 해수욕장에서 친구들과 물놀이를 하던 중학생들 5명은 구조가 됐는데 의식이 없었던 1명은 결국 숨졌고요. 1명은 실종 상태였는데요. 숨진 채 발견이 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보도국 연결하겠습니다. 강버들 기자, 사고가 지난 5일에 있었으니까 실종된 지 나흘 만이네요. 예, 부산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시신은 오늘 새벽 6시 27분 발견됐습니다. 수색 작업을 벌인 지 나흘 만입니다. 실종 중학생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이번 사고로 숨진 학생은 모두 2명이 됐습니다. 지난 5일 부산 사하구의 한 중학교 학생 7명이 원격 수업을 마치고 폐장한 다대포 해수욕장에 들어갔다 사고가 났고 당시에 5명은 무사히 구조됐지만 1명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결국 숨졌습니다. 수색 작업을 마친 해경은 본격적으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네, 코로나에 걸려서 치료를 받던 병원에서도 나왔고 결국 오늘 업무에도 복귀를 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소식 오늘 전해드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모습이 담긴 영상이 조금 전에 또 올라왔는데 마스크를 또 안 썼다고요? 예, 집무실 오벌 오피스 앞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얘기하는 5분 분량의 영상이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본인의 건강 상태가 굉장히 좋다고 강조하면서 병원에서 먹었던 약 리제네론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코로나19에 걸린 게 신의 축복이라고 말했고요. 자신이 받으며 알게 된 치료를 다른 사람들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So I think this was a blessing from God that I caught it, what I got, and I'm going to make it free. You're not going to pay for it. It wasn't your fault that this happened. It was China's fault. 예, 또 백신이 선거 전에 나올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이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밀리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이 같은 돌출 행동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강보들입니다. 오늘 전국이 맑겠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제주도와 전남 남해안, 경상 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남해 전 해상과 동해 남부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물결이 최고 6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광주 24도, 대구 23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한편 제14호 태풍 차놈은 일본으로 북상하면서 우리나라는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다. 한글날인 내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만 끼겠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경기도 의정부 재활병원에 코로나19 확진자가 9명 추가돼 35명으로 늘었습니다. 대전에서는 추석 연휴 기간 벌초를 다녀온 일가족 8명이 집단 감염됐습니다. 학교 등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선거에서 유명희 통상교섭 본부장이 나이지리아 여성 후보와 함께 결선에 올라갔습니다. 다음 달 첫째 주에는 최종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군에 의한 우리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이 집중됐습니다. 국방부는 공무원이 실종된 당일 북한 해역으로 떠내려갔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40점 넘게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남편을 살해한 여성에게 재판부가 긴 시간 폭력을 당하면서도 가정에 헌신한 점을 참작해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의 아들에 대해서는 징역 7년 선고가 나왔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목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